첫 번째 주제는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2일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기업 xAI를 인수했습니다. 합병 가치만 무려 1,700조 원. 단숨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비상장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천문학적인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화두는 바로 데이터 센터를 지구 밖으로 쫓아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구의 전력량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구의 좁은 땅과 부족한 전기로 AI를 감당할 수 없다. 태양 에너지가 무한한 우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제2의 산업혁명일까요?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망상일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구상이 나온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리님,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되게 많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데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4천억 정도를 이제 인프라에 투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은 AI가 그냥 코딩 잘 짜면 좀 똑똑해지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건물 짓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목숨을 거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성능이나 규모가 AI 지능 수준에 꽤나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아, 그렇죠. 왜 그 어떤 계산을 할 때 사실 뭐 3천 더하기 뭐 1억 5천 256만 원 이런 숫자 더하기 이런 거 계산기로 잘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AI로 계산한다.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등학생이 계산할 수 있는 거를 대학생, 성인 정도를 들여다가 계산을 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산기로 돌렸을 때 1이라는 에너지를 쓴다면 아마 제가 예상컨대 AI로 이걸 돌린다면 거의 1000 내지는 10,000 정도의 에너지를 쓸 거예요.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요? 그러니까 제 그냥 게싱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는 이제 보통 어떤 컴퓨팅 할 때 리소스를 얼마나 먹나를 계산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코드는 얼마나 쓸까? 이 코드는 얼마나 쓸까? 그런 관점에서 제 그냥 겉필링으로 딱 느끼기에는 몇천 배, 몇만 배일 거예요. 몇천 배, 몇만 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숫자 계산이라는 걸 그러니까 보통 이 숫자라는 게 보통 우리는 자연수만 생각하지만 실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네. 소수점까지 있는 실수 연산 두 개를 할 때 CPU한테 그냥 시키면 수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거의 전기 없이 그냥 딱 끝내버려요. 네네. 근데 이걸 AI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진짜 수천만 번의 계산이 일어나는 그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AI가 엄청 효율적이진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죠. 아.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거죠. 그럼 간단한 문제도 복잡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예, 아. 원래가 복잡한,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모방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구글 검색 한 건 하는 거 대비 AI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의 전기를 먹는다. 구글 검색도 사실은 아까 말한 그 단순한 계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AI는 20배, 30배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게 일부러 좀 높게 배수를 잡았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챗 GPT 뭐 이제 여기 구글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제미나이를 이제 한번 쓰면은 구글 네. 검색에 10배 정도의 전기가 든다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AI가 이제 요즘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미지를 만들 때에는 스마트폰을 완충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 한 장을 만드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로 이제 그 AI란 거는 인간의 뇌를 모방했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 인간의 뇌에 있는 이 뉴런들을 모방했단 말이에요. 네. 그 뉴런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거 돌리는데 전기 효율을 생각해보면 인간은 솔직히 제가 아침에 먹고 온 밥 한 술 먹고 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지극히 싸네요.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죠. 근데 근데 컴퓨터는 불행히도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생체 컴퓨터, 바이오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전기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그거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예전에는 그런 계산들을 단순한 계산기로 돌렸는데 AI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진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전기가 많이 필요할 줄 몰랐는데 AI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사용량이 어머나
그렇죠. AI는 훨씬 커졌고 네. 그래서 그런 AI를 사람들이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네.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구글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또는 이제 인공지능 처리를 위한 칩이 있다고 하죠.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TPU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예. 네. 약자는 혹시 아시나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텐서 플로우 유닛이라고 해요. 네네네. 이제 텐서라는 게 이제 다차원을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텐서 플로우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TPU라고 부르고 그 TPU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구글이. 그게 이제 한 2000년도 10년 전으로 2010년 전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네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설계를 들어갔는데 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당시의 상상력으로는 지금처럼 LLM이 나올 거라는 상상은 못했어요. 대신에 음성 처리를 생각했었거든요. 음성 처리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잖아요. 네네.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한테 헤이 구글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음성을 만약에 처리한다. 그러면 그 당시의 계산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구글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의 한 10배 정도를 지어야 이걸 처리할 수 있겠다. 10배요? 음성을 처리하려면.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키텍처로는 안 되겠다. 그걸 이제 병렬 처리를 잘하는 TPU를 만들어야겠다고 한 거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비슷한 원리가 GPU도 돌아가는 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고 네네. TPU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LLM이 나온 거죠. LLM은 예전에 음성 처리했을 때만 생각했던 그게 한 10배라고 생각했다면 네. 알고 보니까 100배, 1000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경쟁이 데이터베이스 건설 경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인류 전체로 보면은 인류에서 쓰는 데이터 센터의 전기량이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서 쓰는 전기량을 추월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건 이제 전기가 학습에도 쓰이고 네. 저희 뭐 그런 추론하는 과정에서도 쓰일 거잖아요. 네. 또 답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네. 근데 그 둘 중에 보통 어느 정도에 많이 쓰이나요? 그 둘의 사용되는 전기의 양의 비중이 좀 궁금하네요. 그게 재밌게도 과거에는 보통 학습에 많이 들었어요. 학습할 때 학습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습은 약간 덤프 트럭으로 그냥 거대한 물건 옮기는 큰 작업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그거는 뭐 예전에는 이제 며칠 작업을 하는 거였다면 요즘엔 뭐 몇 달씩 이제 돌리고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엄청난 그 TPU나 GPU를 병렬로 처리하는데 그리고 예전에 그게 훨씬 더 그 많은 이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AI가 대중화가 안 됐었죠. 수요가 많지 않았군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걸 쓰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추론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훨씬 많이. 이것도 예측을 벗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측한 대로 가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 센터든 CPU든 GPU든 전력이든 다 고민을 해놓는데 이게 갑자기 팍 그렇게 브렉트루가 생겨버리면 예측을 넘어서 버리니까 추론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 뭐지? 어떻게 보면 챗GPT나 제미나이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어질 줄 몰랐다. 그렇죠. 아하. 아니면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추론이 이렇게 뜬 거고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현재는 아마 추론이 훨씬 더 많이 쓸 거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학습도 그렇고 추론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인기 많이 쓰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전력량이 필요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본 전체 인구가 쓸 전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다 써버리는 현상이 필요하니까 어디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서 신규 허가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 못 짓겠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오늘 주제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주는 이제 땅값도 걱정이 없고 냉각수도 걱정이 없고 무엇보다 태양광 발전으로 24시간 전기를 공짜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머스크가 우리 우주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바님과 함께 이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검증 포인트가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일론 머스크가 진공이 유리보다 빠르다라고 하면서 우주 인터넷이 지상보다 지연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데이터 센터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뭔가 렉이라든가 인터넷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데 서버가 우리 500km 상공에 있으면은 실제로 인터넷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빛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다 보면은 이제 전기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 실제로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예, 예. 아, 좋아요. 그럼 속도 자체는 일단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런 게 조금 더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입니다. 이제 취지는 좋지만 좀 현실적인 우려가 많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위성을 100만 개 쏘아 올리겠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지구 환경을 지키려다가 우주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스타링크 같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제 스타링크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렸었는데 천문학계에서는 이런 인공위성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관측이 어려워졌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100만 개의 위성이 지나가면은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하죠. 우주에서 위성들끼리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위성이라는 게 네. 사실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네. 위성의 수명은 위에 올라가서 낡아져 가지고 못 쓰는 게 아니고 네. 이 위성이라는 것은 항상 자세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자세 제어요? 예, 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관측을 한다든지 뭐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제 지상의 어떤 그 작물 상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걸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세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성이 자기 어디를 보고 있다. 그 위치와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륨 가스나 뭐 이걸 잘 싣고 올라가 가지고 이것도 어느 방향으로 쏴서 약간 삐뚤어지면 약간 보정을 해주는 이런 정도. 그래서 이 어쨌든 그 헬륨 가스 네. 올 싣고 올라가는 이 자세 제어용 가스의 사용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예. 거기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이나 예.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계속 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연료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갖고 갔죠. 갖고 가. 처음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그러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있는 거다. 예. 그리고 뭐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안전 궤도에서 뭐 그런 그렇죠. 게 덜 든다 이런 말도 소모가 굉장히 적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할 때 같으면 어쨌든 계속 섭동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해 주려고 하는 요 작동이 많은 데 비해서 네. 이제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지구 달부터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자기가 뭐 방향을 바꾸거나 할 때 좀씩 쓰지 보통 때는 이제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그럼 거기서 앞에 첫 번째 거랑 연관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실 그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뭐 500km 상공에 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500km면 먼 거리가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지상에서도 만약에 미국하고 통신하게 되면 수천 킬로거든요. 500km라는 얘기는 서울하고 부산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빠르긴 빨라요. 근데 이제 제임스 웹은 어디 떠 있을까 궁금한데. 높이가. 제임스 웹은 우리 지구로부터의 높이로 따지면 안 되고 지구가 있고 저쪽에 태양이 있고 이쪽에 저기 있어요. 제임스 웹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 달의 어떤 한번 그려주시죠.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지구 궤도를 돈다기보다는 거의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뭐 500km 정도가 아니겠는데요? 이건 150만 킬로 정도 돼요. 네. 다시 한번 단위의 위험. 네네네. 잠깐 그리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경우는 지구에서 짧으니까 500km 정도에 올리면 거리가 짧아서 통신 속도가 빠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노바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료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지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연료를 또 줄이려고 제임스 웹처럼 그런 데 갖다 놓기에는 너무 멀어요. 지금 뭐 그렇죠. 150만 킬로미터. 그건 그러면은
통일 속도가 너무 느려져. 그거는 150만 킬로까지 갖다 놓으려면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네. 네. 그리고 그래서 네.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곧 10년이나 20년 쓰레기가. 되면은. 그럼 그 10년이 되면은 그냥 계속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네, 쓰레기. 그래서 지금 아. 이 우주 공간에 네. 우주 공간이랄까 우리 참 우리말은 다 우주라고 하는데 네. 이 영어로는 스페이스하고 유니버스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네네. 스페이스는 우리 지구 궤도, 네네. 지구 주위를 도는 공간을 네. 보통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고 네네. 우리 이제 유니버스는- 천문학에서 말하는 저 밖에 네. 네. 별들이 있고 할 때는 네. 유니버스. 유니버스로. 그러니까 마치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 태양계와 심우주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확한 똑같은 개념이 대칭되지 않지만 스페이스와 유니버스도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죠. 명확하게 뭐 중국 이렇게 써도 뭐 저기 네. 뭐 틀리다고까지는 말 안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네. 스페이스는 주변 얘기를 할 때. 네네. 우리 지구 지구 주변에 주변에. 얘기를 할 때. 뭐 그런데 어쨌든 쓰레기가 지금도 엄청 많은데 네. 물론 이게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네. 그렇긴 한데 이 우주 지구 밖의 공간도 사실 많이 넓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쓰레기가 뭐 수백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아직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하. 계속 이 정도로 쏘아 올리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주 쓰레기장 아. 그대로 말 그대로 쓰레기장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막 듣기로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위성이 예를 들어 수명을 다하면 이제 지구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소각되게끔 하는 기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를 뭐 상용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어느 정도 네. 그래도 수명이 남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자세 제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방향을 어떻게든 틀어서 네. 지구 쪽으로 향하게 하면 일단 음. 안쪽 궤도로 들어오면 마찰이 커지고 또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점점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선 모양을 그리면서 추락하는데 이것도 이제 높이가 낮은 것은 가능하지만 한 1,000km 이상 되면은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략적으로 아까 말한 것들 위성들은 뭐 500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네. 그것도 뭐 다 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나 이런 걸 그 수명을 어느 정도 잘 그러니까 써먹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뭘 쓰다가 농사짓다가 쓰레기 남으면 그냥 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수거해가지고 이제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도 현재 우주공간에 떠 있는 이 쓰레기들은 다 그냥 누군가 투기를 한 거군요. 거거든. 투기. 해놓고 몰라 하고. 써버리고 나버리면 수명 다 되면 그냥 우주 버리는 거지.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나라마다 할당해가지고 이만큼만 써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야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열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영하 270도. 그러니까 우주는 영하 270도니까 에어컨 없이도 서버시키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는 진공 상태, 즉 완벽한 보온병 안과 같아서 오히려 열이 밖으로 안 나간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 방사선이 쏟아지는데 과연 예민한 AI 반도체들이 이런 걸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지를 좀 이제 노바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뭐 우리가 네. 생각해볼 문제들이긴 한데 네. 사실 우주가 차갑다, 온도가 낮다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나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주는 지구 밖에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한 진공이거든요. 진공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좀 이것도 저기지만 숫자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네. 우주 공간 우리 네. 태양계는 좀 우주 이제 별과 별 사이 네. 인터스텔라 공간에서는 이제 대개 수소 원자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수소가 하나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정도 저기를 우리 숫자로 따지면 한 10의 마이너스 20승 기압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드는 지금까지 어떤 최고 진공도가 네.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야. 네네. 그러니까 네. 우리 인간이 네. 지구상에서 만드는 진공도의 한 100억 분의 1 정도의 그 진공도가 좋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진공 네. 상태라고 해도 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진공도가 좋은데 네네. 여기서 하나 오해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도라는 것은 네. 사실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입자의 속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자나 네네. 분자의 어떤 움직이는 그 떨리는 속도인데 네. 이것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열원이 열이 필요해요. 네. 열원이. 그러니까 어떤 열원? 뭐 열원. 네. 그러니까 뭐 어떻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네네. 뭔가가 필요한데 어쨌든 또 하나 그럼 데울 때는 열원이 필요한데 그럼 네. 식을 때는 어떠냐? 네. 내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제3자의 제3의 입자가 필요해. 수성수단 같은 뭐 수소- 열을 이제 어떤 내보내 옮겨가는 네, 네. 수성수단 같은 네. 어떻게 보면 난 돈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내가 돈이 많이 있어. 네. 이게 돈을 어떻게 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네. 써. 네. 돈을 쓰고 안 하는 게 이제 돈이 돌아가는 게 경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막에 가면은 네. 어떻게 돼?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네. 없어. 네. 돈을 받을 사람이 없죠. 돈을 아.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돈을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네. 내가 100만 원 있는데 물론 버리면 안 돼. 네네네. 네. 버리는 건 이제 네네. 불법이야. 아, 버리지 않고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쓸 데가 없어. 어디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네. 받아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입자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는 네. 입자들끼리 계속 충돌해요. 네네.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많은 쪽이 작은 쪽한테 이렇게 서로 나눠가죠. 네네네. 계속 나눠가지면서 이제 어떤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평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주에서는 나눠 가질 게 없으니까 어떤 입자가 온도가 빠른 물체가 있으면 에너지를 나눠줄 데가 없으니까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 냉각이 안 돼요. 왜냐 우주는 정말 진공 상태라서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사우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우나 뜨거운 온도 네. 목욕탕 물은 네. 45도면은 굉장히 뜨거워요. 네네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45도면 사람이 네. 네네네. 익는다고 할 정도야. 네네. 그런데 90도 사우나는 어떻게 돼? 막 한 몇,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95도, 높아도 100도, 그냥 100도 견딜 만하죠. 정도가 돼도 네. 한 1, 2분은 있어. 결국은 뭐냐? 어느 쪽이 뜨겁냐라고 느끼면 45도 내지 50도 물은 진짜 뜨거워요. 50도 물에 들어가면 탁 튀어나와. 전 뜨거운 거 진짜 싫어. 아,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100도씨 사우나에 들어가면 네. 그런 대로 있다가 나와. 네. 그런 게 뭐냐면 단위 시간당 네. 우리한테 우리 세포에 네. 충돌하는 입자의 공기 입자 수가 네. 훨씬 적다. 훨씬 적어요. 네. 물하고 이 공기는 네. 1대 1000 정도 돼. 1대 1000이요? 그 물 속에는 단위 부피당 네. 같은 네. 부피당 네. 이 물 입자가 1000개가 있는데 네. 천배 빠르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1000배 빠른 게 아니고 속도는 같아. 온도. 그러니까 좀 와서 부딪히는 놈이 네. 이것은 공기 중에서는 하나가 와서 네. 탁 쳤을 때 물속에서는 1000개가 와서 따다다다다다 네. 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 차가 우리가 36.5도와 네네. 그래서 50도 하면 그래서 한 15도 정도 네. 이렇게 차이 나는 에너지만큼을 우리한테 주는데 이게 공기 중에는. 공기는 100 하면은 하나가 와서 부딪히면 주는 게 얼마야? 한 65 정도 돼. 100도라고 한다 할 때 100도에서 36.5도 빼면 한 65도 정도 원래 되는데 온도 차이가. 이것은 한 번밖에 안 와. 네. 그러니까 65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네네. 공기에서 얻는 네네. 에너지는 네. 마찬가지로 물은 어떻게 돼? 물에서는 15 곱하기 네. 1000이야. 그러면은 건식 사우나보다는 습식 사우나가 훨씬 더 아니야. 빠르게. 그건 그것도 거의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것도 비슷해요. 그건 왜냐? 음. 어차피 습식도 음. 물 수증기가 와서 네. 때리는 거야. 물기가 많아서 그렇지. 이게 별 물처럼 저기 아니야. 많은 건 아니라 개수가 많은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습식 사우나를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플라시보 효과다. 네네네. 어쨌든 자 식는 거나 네. 가열되는 거나 비슷해. 와서 부딪혀 가지고 네네. 우리가 찬 거 만지면 우리한테도 열을 뺏기죠. 뺏어가고 네네네. 네. 뜨거운 걸 맞으면 거기가 우리한테 열을 주는 거야. 네네. 열이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변 물질이 이과의 상호 작용해서 이 열이 주고받는데 네. 우주 공간에서는 그 입자가 없어. 네. 그러니까 온도가 100도씨 네. 있다. 네. 어떤 100도씨 쇳덩어리가 있다. 네. 그럼 계속 100도씨로 유지해. 아.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네. 요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대류나 이제 그 전도라고 네. 해서 네. 우리가 열의 흐름에 표현하는 것이 뭐죠? 대류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예. 와, 전도. 공부 잘했네. 아, 역시 제가 역시 암기식 수업에 맞아요. 주입식 수업. 전도하고 대류는 네. 이제 접촉을 해서 네. 에너지를 주는 거야. 음. 근데 여기 세 번째가 복사야, 복사. 복사. 이게 복사라는 건 사실 네. 뭐 우리 쉽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고 네네. 이 복사 현상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대체 이게 빛이라는 게 뭐냐 하는 네네. 거하고 얼마만큼 방출하느냐 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네. 굉장히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1900년에 플랑크라는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네. 이것을 완전히 설명했어. 그래서 이것이 양자역학의 시초가 돼. 아, 복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복사에서 시작해요. 약자역학이. 그래서 뭐 복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진짜 알기 어려웠던 네. 이게 묘한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빛의 복사 문제였어요. 뜨거운 물체가 빛을 내는 건 맞는데 네. 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네. 나오느냐.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빛의 단파장과 긴 파장, 네. 네. 짧은 파장과 긴 파장에서 이 빛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네. 적외선. 저기선, 네네. 저기선, 오. 그런 많이 그런 게 있는데 네. 어떻든 그 두 가지 저게 있었어요. 뭐 입자 형태로 해서 방출할 때는 이것이 어떤 그 자유선 형태. 뭐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하지만 자유선 파탄, 저유선 파탄에서 파장이 짧은 쪽에서 안 되는 게 있고 긴 쪽에서 안 되는 게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 네네네. 근데 그것이 한쪽에서 파탄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쪽에서 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파장 쪽에서 잘 맞는 법 저기가 있고 예측을 했을 때 물리 법칙을 네. 예측을 했어. 네.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방출하느냐 하는 것을 파동으로 봐서 할 거냐, 입자로 봐서 할 거냐 네. 이런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한쪽에서만 맞아. 네네. 그냥 단파장 쪽에서 맞는 것이고 장파장 쪽에서 맞는 게 있어. 그 처음에 출발 이론, 네. 이 에너지 분포를 어느 쪽으로 볼 거냐, 입자처럼 볼 거냐, 파동처럼 볼 거냐에 따라서 달랐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깨끗하게 이어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내는 사람이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벨상도 물론 받았지만 네네. 어쨌든 물체는 네. 빛을 내요. 네. 언제? 온도가 있을 때. 네네. 자, 온도가 있을 때라는 말이 참 묘한데 뜨거울 보통은- 때랑 다른 거죠. 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뜨거울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쇠를 달구면 빛이 나죠. 아, 빨갛게. 붉어지죠. 빨갛게. 네네네. 밝게. 네. 이제 텅스텐이나 이런 거 백열전구 네네. 전기를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빛이 나. 네네. 태양 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렇죠. 네. 그 태양이 옛날 어떻게 빛이 나느냐 네. 사람도 고민을 했는데 네.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서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촛불 이렇게 해서 네. 기체를 가열해서 태우면 열이 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빛이 나. 그래서 가열을 하면 빛이 난다는 걸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외선이라는 게 발견돼서 온도가 낮은 것도 사실은 빛을 내. 다만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사실은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러면? 적외선이. 우리 저 그래서 몸에서 적외선 카메라가 막 이제 오케이, 있는 거 오케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구나. 네네네. 여기서 빛을 낸다라는 것은 어. 지금 우리 서로 보는 것은 네. 빛을 내는 자기 우리가 로켓이나 제리씨가 내는 빛이 아니야. 이것은 빛을 반사하는 빛이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네. 보는 것은. 지금 보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 가시광에서 우리가 내는 빛은 아니고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카메라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네. 카메라는 네. 지금 네.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고 네. 적외선 카메라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이야. 스스로 내는 빛.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돼? 까만데 아무 네. 빛이 까만데 들어가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네. 우리가 잘 보여.
다만 그러네. 뭐가 이렇게 모습이 된 게 아니고 좀 무서워 보이죠. 온도가 이렇게. 높은데하고 낮은데 네, 온도로 구별돼. 네. 그래서 코끝하고 네. 요런 데하고 달라. 조금씩. 그래서 뭉뚱그려져서 미남 미녀를 구별을 못해.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 적외선 카메라도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니까요. 가시광선보다.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는 거기서 검출하는 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온도차를 온도 보는 거야. 보니까. 이게 뭐 윤곽 이런 모습을 윤곽이 안 보는 게 보이고. 아니고 네. 거기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온도가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구별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이 구별이 안 돼요. 눈에 그 까만 부분 흰자 이 구별이 안 돼. 네. 온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무슨 말이냐면 너무 다른 쪽으로 갔는데 네. 모든 물체는 빛을 내요. 복사를 해. 네. 빛을 낸다는 게 복사라는 게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모든 물체 빛을 내면서 뭐야? 식는다고. 그게 이제 복사 냉각이야. 그럼 데이터 센터도 뜨거워지면 복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냉각이 잘 안 된다. 그런데 복사 냉각은 네. 이건 뭐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요. 거의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전도하고 네.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인데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마 또 10의 마이너스 몇 승보다 맞아요. 여기 뜨거운 물을 갖다 놓으면 네네네. 여기서 적외선도 나와요. 네네네. 네. 그렇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가서 다다다다닥 때려가지고 야 온도가 높은 지에서 다 에너지를 빼가는 이게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런데 복사보다는 그러니까 대류나 그걸로 나가는 게 훨씬 많다. 훨씬 많다. 지상에서는. 그런데 우주 공간에 가면 대류나 전도가 없어요. 없겠죠, 네네. 당연히. 대류가 대류 전도가 없으니까 오로지 복사에 의해서만 식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효율이 낮다.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우주가 차가운 건 뭐 입자가 밀도가 낮다라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쉽게 방출될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한 2년 전, 3년 전에 있던 내용인데 해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노바님? 해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다에 넣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1년 전 정도에 중단된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인가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뭐냐면 네네.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는 했지만 네. 실제로 보니까 아직 그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겠더라 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결국 냉각 때문에 바닷속에다 집어넣는 건가요? 그렇죠. 네.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씀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주보다는 바닷물이니까 훨씬 냉각엔 유리한데 우주에서 겪는 거랑 똑같은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 데이터 센터를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위성도 예를 들어 뭔가 고장 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자가 수리를 하나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너무 게임만 했나 봐요, 제가. 네네. 그건 이제 이건 좀 비인간적이라서 그런데 대통령이 암이 걸렸다. 네. 그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야 돼. 라는 좀 너무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야, 너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적당히 죽어. 제도는 고장 났어? 버려. 그거와 비슷한 게 대부분의 위성은 한번 쏘아 올리면 끝이야. 안 고쳐요.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열로 다 쓰면 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비싼데 수리하러 가는 비용이 더 비싼 거죠. 그렇죠. 이거 고칠 바에는 그냥 새로 사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 왜냐면 붙잡을 수 있어. 정확히 해서 인공위성 궤도를 쫓아가서 이제 딱 그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딱 예유 케이스가 하나 있어.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인공위성이 있었어. GPS 뭐 이런 걸까요? GPS는 수두룩 빽빽하잖아. 그래요?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 허블 우주망원. 제임스 웹 같은. 제임스 웹의 전 세대 볼 수 있죠. 이거 허블 망원경이 처음에 쏘아 올려졌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던 거잖아. 그래 알았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 네. 그래서 내가 알기로 100억 달러 정도 들어간 걸로 100억 달러? 100억 달러인가? 어떤 그 당시 나도 갑자기 그랬네. 아니. 네. 100억 달러까지는 안 가. 제임스 웹이 100억 달러예요. 15조. 근데 그 당시에 100억, 뭐 10억 하여간, 달러든 100억 달러든 10억 달러 비싸죠. 정도 했을 거야.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만든 건데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해상도가 안 좋아요. 얘 좀. 처음 생각했던 거보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보정이나 저희를 잘못했던 거야.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고쳤어. 사람이 올라가서.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임스 웹의 위치랑 비슷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허블 망원경 우리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그래요. 다행이네. 제임스 웹은 못 갈 것 같은데. 못 가요. 못 가죠. 제임스 웹은 네. 못 가. 네.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 고쳤어.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네. 제대로 된 허블 망원경의 사진들이 쫙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아까 내가 뭐랬죠? 인공위성 띄워서 할 때는 대개 10년치 네네. 저희 가지고 간다고 했어.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까워 그냥 두기에는. 네. 그냥 진짜 10년 써먹고 네. 버리기는 아까워. 네. 한번 올라갔던 경험도 있어. 네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 또 다른 네. 카메라를 바꾸는 이 10년 전에는 네. 생각도 못했던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네네. 카메라 광학 기술 뭐 이런 게 발전했겠죠. 발전했어.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네. 연료도 보충할 겸 또 네. 올라갔어. 그래서 고쳤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네. 그래서 30년을 써먹었어. 그건 왜 지금도- 30년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비싸니까. 연료를 많이 덕지덕지 붙여서. 대통령. 대통령 경호원 많이 붙여가지고. 대통령님이 가면 아닌데. 오케이 이해했어요. 대통령님이 올라가겠어요. 이해했어요. VVVIP. VVVIP.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지만 왜냐 제임스 웹이 있어서 너무나 또 허블 망원경이 그 당시는 대단한 망원경이었지만 네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거보다 또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 멀고. 일도 잘해.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훌륭한 뭐가 있는데 네네. 예전에 썼던 거 다시 네. 고쳐서 쓰기는 또 그래서 앞으로 뭐 허블 망원경에 다시 연료 충전을 네.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돼. 그런데 네. 예전에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해야 되는. 아.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 그렇죠. 오케이.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하면서 아.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는 조금은 이제 비현실적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오케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네. 뭐 첫 번째가 번째는 속도. 어. 속도는 이거는 맞는 말이다. 어. 우주에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 뭐, 센터를 한다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500큐레 올리면 네네. 훨씬 더 속도 그리고 빠르다.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네. 네. 이 저기를 받을 교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처럼 네.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네. 500km를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오는 전파를 받으려면 전파를 받는 이 수신. 이것도 커져야 되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일반 시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걸 받기 위한 시설이 또 별도로 필요하죠. 그럼 스타링크는 훨씬 낮게 떠 있거든요. 사실 500km보다는 500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꽤 낮게 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아니 어느 정도. 근데 네. 이제 낮은 것은 200km 네. 최소한 200km 이상은 돼야 돼. 왜냐면 네. 200km까지는 지구 대기가 네. 이제 쭉 감소를 하잖아요. 네네.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데 네네. 180km 정도 180에서 200 네네. km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거보다 더 아래쪽은 이제 이 마찰이 커서 금방 추락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스타링크도 550km.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가정해서 한 거네요. 스타링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타링크는 사실 작은 거고 네. 스타링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도에서 돌다 보니까 네. 계속 마찰로 금방금방 떨어지는데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올리면 진짜 뭐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건가? 아니면
100만 개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다 클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긴 하죠. 물론. 네. 아, 그럼 네. 스타링크 정도의 크기일 수 있다. 근데 아마 가격적으로는 스타링크 가격의 몇백 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싼 이제 GPU 장비 같은 걸 넣어서 올리겠다는 거니까. 그렇겠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첫 번째 같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꽤나 말이 된다. 아. 근데 두 번째 환경이 있어서는 우주가 워낙 넓어서 음. 쓰레기가 뭐 아직까지 좀 저장 용량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아.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 좀 꽉 찰 수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기 열, 문제가 제일 심각했죠. 열이 제일. 네. 열을 식히는 것만 생각해서는 어떤 너무 이점이 작다는 거. 아니 이점도 아니야. 이거 네. 오히려 냉각을 시키는 게 효율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차라리 해저 데이터 센터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해저 데이터 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그런데 어쨌든 해저 센터는 훨씬 더 현실적이야. 차라리 해저가 낫다. 차라리 해저가 낫다. 훨씬. 네. 그만큼 왜냐하면 네. 갖다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갖다 가라앉히면 네.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전선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저희 우주에서도 이렇게 전파로 하면 되긴 하겠지만 네. 이것은 뭐 해저 같은 경우는 그냥 케이블로 연결해도 되니까 뭐 어떤 그런 네. 면에서는 내가 볼 때는 훨씬 그치. 현실적이다. 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게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AI 쪽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IT에 비하면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거는 뻔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AI 발전을 뭐 저는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기대치를 맞추려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분명히 병목이다라는 거는 저는 딱 보여요. 네, 이게 물리적인 병목이에요. 디지털적으로 뭔가 발전하는 건 금방 하는데 실제 뭘 짓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걸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지을 거냐 그 면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바다 속에 넣는 것도 유심히 봤고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도 네. 근데 우주는 아름답게 정리해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아, 드네요.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사실 저는 아까 노바님 얘기할 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그걸 고치고 하는 거는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를 통해서 그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로봇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런 방법도 있겠는 할 하겠네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냉각이 가장 문제일 것 같네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냉각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해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불리해요. 그럼 하나 그냥 좀 호기심인데요. 네. 만약에 우주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네. 그러면 태양 쪽을 받는 쪽은 한 수백 도, 반대 쪽은 마이너스 수백 도 네. 이런 건가요? 예. 그 얇은 철판 사이에서. 얇은 철판은 금방 전부가 되니까 네.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태양 전지판을 네.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은 이쪽 햇빛이 쪼이는 쪽은 온도가 네. 높아지지만 네. 이걸 떨어져 있는 또 네. 다른 것은 햇빛이 안 쪼이면 네. 온도 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두 개가 붙으면 네. 한쪽이 뜨거워지면 이제 전도로 엄청난 전도가 예. 네. 그 정도 거기서는 전도가 일어나요. 네, 그 안에서는 접촉되니까. 면에서는 접촉되면. 예.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네. 달 표면 문제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달이 태양 쪽을 향했을 때는 한 몇백 도, 150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저쪽 반대로 뒷면. 뒷면 네. 햇빛이 안 쪼이면 마이너스 110도 정도. 그래서 뭐 달에 그게 만들어서 햇빛을 쬐다가 안 쬐다가 뭐 이래야 된다는 얘기도 아무튼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는 길에 제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 방송을 들었는데 그 추운 상황에서와 더운 상황에서의 기계 작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2차 대전 때 그 독일이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그 추운 것 때문에 막 거의 영하 30도 이런 것 때문에 기계가 거의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뜨거워지면 지금 이제 오늘날 왜 그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 효율이 좋아서 근데 이게 온도가 한 100도, 150도 정도 올라가면 또 이게 완전히 자성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주에 가게 되면 그 온도가 또 만약에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 그렇게 기계 장비도 망가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